신통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뒤가 똑같은 윤태현입니다. 어젯밤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경제를 주제로 한 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개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조선일보 1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자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구상을 발표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에 맞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대선을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왜 갑자기 그동안 미온적이던 개헌 카드를 꺼내든 건지 잠시 후에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시죠. 자, 이게 또 논란이었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호텔 경제론, 이게 어제 또 논란이었습니다. 정말 커피 원가가 120원이 맞는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카페 업주들이 과도하게 비싼 값에 커피를 팔고 있었다는 의미였는지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봐 드리겠고, 또 호텔을 예약했다 취소해도 해당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해보죠.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광주 덮친 검은 연기와 분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주변을 덮친 연기와 분진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커먼 연기 보이시죠?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자, 국민 먹거리죠. 치킨 값이 걱정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에 치킨 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라질에 번진 조류 독감 탓에 수입이 금지된 건데요. 국내 순살 치킨의 88%가 브라질산 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킨 값이 치솟을까 걱정입니다.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중국에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코로나 유행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콩에서 이미 한 달 새 3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 내 양성률이 최근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펼쳐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신통방송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저녁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론 주제가 경제였던 만큼 후보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물론 경제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첫 토론회였던 만큼 또 후보자들도 각자 사활을 걸고 나왔습니다. 첫 토론회를 마친 후보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후보자들의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 난제를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발언할 시간이 적고, 그러나 이제 다양하니까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생각이 저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랬습니다. 다양하긴 한데 1인당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짧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재명 후보가 많이 준비 안 되어 있다. 본인이 자신 있게 발표했다는 AI 100조 공약 같은 것들도 100조라는 큰 돈을 쓰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으면은 어디에 쓰겠다 정도는 일리 있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저는 매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노동자 서민이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주로 어떻게 투자하고 성장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후보자들마다 토론회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달랐는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처럼 급부상한 커피 원가 120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조간들도 굉장히 많이 이 내용들을 다뤘던데요. 중앙일보 3면 저희가 AR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문수, 커피 원가가 120원인가? 이게 맞냐? 라는 지적.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말에는 맥락이 있다. 왜곡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카페 업주들이 과도하게
카페 커피값을 비싸게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다, 맥락을 잘 보시라, 왜곡하지 말아라, 조작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 여러 가지를 모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나오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 자,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전해드리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계곡에 그 음식점들이 진을 치고 계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불법 영업했던 그 상인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닭을 파는 것보다 커피를 파는 게 어떻겠냐,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해줬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커피 원가가 120원이더라라는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카페 업주들이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전히 120원으로 알고 있느냐, 지금 현재 실물 경제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나왔던 보도를 보면 커피 원두 가격이 800원에서 900원 정도 올랐다라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최병민 의원님, 어제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원래 16일에 군산 유세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동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발언했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거기에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커피 원가라는 게, 커피의 원두 가격을 얘기하는 것인 모양이다. 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 그 워딩을 보면요. 자, 커피 한 잔 값이 8,000원 내지 10,000원을 받는데, 알아보니 커피 원가가 120원이더라. 요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0원짜리를 갖다가 8,000원 내지 10,000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맥락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의도는 알겠지만 적어도 120원짜리 갖다가 8,000원, 10,000원 이렇게 받는다는 부분으로 이제 결국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맥락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든지 이 원가라는 개념은요, 그 커피, 그러면 커피의 그 원두 가격만 있는 게 원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인건비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그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커피 업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 폄하했다는 그런 비판을 자초하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논란을 이제 확실히 공세의 포인트로 잡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을 릴레이 영상으로 지금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어떤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이재명 후보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 책방에서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3,300% 마진이네? 대장동도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커피 원가의 개념도 모른다는 투로 사이비 약장수 이론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를 원두 가격의 줄임말쯤으로 이해했나 본데, 그런 수준의 경제 지식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냐라면서 국민들은 이재명식 원가 이론이 터무니없는 사이비 약장수 이론이란 걸 알아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 그 카페 업주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최병우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원두 가격만 원가가 아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원두 가격도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120원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이 카페 업주들의 목소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근의 상황입니다. 정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지금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그 뒷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까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뒷발언이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유럽의 관광지처럼 산책로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 발언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곡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계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오히려 이곳으로 인해서 계곡 사업이 정비가 되었고 그래서 깨끗한 계곡에서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영업자를 하시던 분들도 우리가 보장을 해줬다라는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재명 후보의 뭐 원가 발언은 사실은 뭐 원두가 사실 1kg에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30,000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원두 가격이냐 하지만 거기서는 지금은 뭐 임대료라든지 부자재라든지 인테리어, 인건비 등은 포함이 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치 공세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건 민주당이잖아요. 당장 대파 가격 가지고도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맥락이라는 거를 항상 앞세울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말실수나 설화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건 그냥 팩트잖아요. 대파 가격 870원 했을 때도 물가 안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라는 맥락 이해하셨으면 왜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맥락 얘기 안 하시고 공격할 대로 다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워딩 자체가 잘못됐는데 맥락 때문에 말실수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비춰서 이재명 후보가 아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인정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네. 하나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커피가 8,000원, 10,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실물 경제하고도 너무 동떨어졌는데 남한테 시켜서 드시기만 했는지 본인이 직접 사 드신 적이 없어서 저런 말씀하시는지 저것도 문제고 원가 개념이라는 것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저가 커피점에서 아메리카노는 사실상 노마진으로 팔고 미끼 상품처럼 팔린다는 게 다 공지의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더 가슴을 치면서 막 분노를 하시는 건데 그분들은 사실상 거기서는 자기 인건비를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노동 착취라 그러거든요. 온갖 원가를 다 집어넣고 보면은 그냥 자기는 계속 일만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저분들은 그러면은 백숙 누가 팔아요? 다 커피 팔지? 저 같아도 지금 커피 부업할까 이런 생각 들 정도의 발언인데 저거에 대해서는 말실수 맞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셔야지 이 얘기가 끝나지 왜 맥락을 모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커피 뭐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뭐 요즘 저가 커피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위치, 장소에 따라서는 또 10,000원짜리 커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글쎄요, 저는 이게 말의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취지가요. 이 얘기가 2019년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커피 원두의 원가를 이야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추가로 인건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 발언들을 왜곡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이 관련된 발언을 왜곡하면 왜곡할수록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고 네. 결국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더 주목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 얘기를 계속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시정 시절 또 도정에 대한 업적들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부분도 하나 짚을 게 그러면은 자기가 그 업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얘기잖아요. 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그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 그 카메라 있었죠. 가짜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걸 보고서 진짜 찍히겠다 싶어가지고 속도 줄이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행정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냐 그래가지고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그 발언 자체는 그 업자들을 설득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도 되나요? 그 논란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업적에 대해서만 부각될 수 있다? 그것도 정확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시민과의 대화를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이 이런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되게 심각해요, 이 문제가. 그럼 뭐 밀가루 뭐 아니면 예, 커피 원두 뭐 이런 게. 원두부터 뭐 밀가루라든지 이 원가 상승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예 뭐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마디를 한 건데 이재명 후보라고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안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이게 맞냐? 이게 과연 맞는 거야? 원가 120원 맞아? 실제 찾아보면 원가가 많이 올랐고 원두 가격이 상승했다는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800원, 900원 정도 한다는 기사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막 저희도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카페 업주들이 과도하게 폭리를 취한다는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민주당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원가 120원이라는 얘기하면서 카페 업주들이 비싸게 판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비싸게 판다라고 말한 적 없는데 그런 발언한 게 허위 사실을 발언한 거 아니냐.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 실제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나는 그런 취지 아니냐. 이걸 들여다보면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된다. 무고죄로 또 맞고소를 그런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온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재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임승호 대변인님, 어제 TV토론회에서 저 주제를 가지고 이준석 후보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면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해놓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은 또 그걸 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상당히 비판이 있는 이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행위라는 것을 삭제했으면 적어도 이런 논란에 있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비록 다른 당이긴 하지만 김용태 위원장의 어떤 저 발언은 맥락상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나 뭐 후보자 비방 이런 걸로 고발을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고발을 해놓고 또 어제 해명하는 것은 나는 이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다른 거기 때문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을 하던데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쏙 빼고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격용으로 그 똑같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계속하는 그 이중적 태도를 좀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런 계곡 발언이나 뭐 커피원가 발언들 이런 거 했으면 그냥 사과하시고 논란을 빨리 잠재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대변인들 나와가지고 해석본 내놓고 해례본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대변인들 정말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저렇게 고발을 하고 나와가지고 뭐 계곡 발언이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또 상처 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곡 발언을 말씀하신 거였으면 나는 이런 업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지 방금 저 발언은 백숙 이렇게 고아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상처 주시는 발언이고 커피 자영업자 하시는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평산책방에서 뭐 토리라떼인가요? 그게 한 5,5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 논리대로라면 한 4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입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발언이 어느 쪽으로 화살이 튈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대변인들이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 감사한 일인데요. 근데 뭐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상 선두에 나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정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방 또 공세 거세질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왜곡되거나 그럼 또 국민들께 또 내용이 호도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공직선거법 250조 1항, 2항은 분명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출생지라든지 경력, 뭐 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행위가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항에는 낙성 목적,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할 때는 사실 관련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좀 구별된다는 점도 말씀 덧붙여야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전혀 지금 엉뚱한 해석이신 것 같은 게 1항에서 출생지, 학력, 경력, 행위 등 허위사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 허위사실을 2항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1항에서 행위에 대한 규정을 해놨는데 거기서 1항에서 제외했으면 2항도 빠져야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고 발언자가 다르다 뿐이지 허위사실에 대한 개념 정의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커피 원가 120원 논란 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호텔 경제학, 호텔 경제론 이렇게 요즘 부르기 시작하던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관광객이 한 명이 왔어요. 내가 거기 이틀 묵을 건데 예약금으로 10만 원 보내겠습니다. 10만 원 호텔 주인이 받았어요. 들어와서 이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돈이 10만 원 들어와서 외상값을 갚자. 이래가지고 동네 식품 가게 외상값을 10만 원을 얼른 갖다 갚았어요. 이 식품 가게 주인이 오랜만에 또 돈이 들어왔어요. 내가 평소에 못 먹던 통닭이나 한 번에 사 먹자 이래가지고 통닭을 다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그래서 돈 받아 갔어요.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동네에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이게 경제죠. 자, 쉽게 얘기하면 호텔 예약하기 위해서 예약금 10만 원을 호텔에 냈어요. 제가 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냈어.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호텔 업주가 뭐 외상값도 갚고 호텔에 필요한 뭐 침대도 사고, 그러면 침대 가구 업자가 10만 원을 생겼으니까 그걸로 또 치킨도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나면 치킨 가게에 또 돈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외상값도 갚고 필요한 거 문구도 사고, 이런 과정이 갑자기 제가 10만 원을 쏙 뺍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한번 돌았으니까 경제는 순환이 중요한 거니까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경제는 살아난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맞나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은 이제 케인즈 이론에서 말하는 승수 효과에 대한 그 이론을 한 번의 소비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주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쉽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돌면 경제가 산다. 지역 경제의 순환 효과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건데요. 사실 여기서 워딩이 있습니다. 그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쇼라고 하죠. 호텔을 예약하고 이유도 없이 뭐 환불받고 안 가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우리가 예약을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뭐 가족이 아프다든지 뭐 회사 일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경우를 저는 빗대어서 예를 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사례로 쉽게 푼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냥 경제학적인 용어로, 그다음에 경제학적인 상황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쉽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을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로 저는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만,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것도 이제 아까 얘기하고 비슷하게 맥락을 우리가 굳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예약을 했다가 10만 원을 보냈는데 취소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호텔이 그 10만 원을 이미 여기저기에 다 썼어요. 돈은 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순환 경제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경제적 부가 창출이 됐느냐? 아니죠. 호텔은 그러면 10만 원의 빚을 진 거잖아요. 이제 돌려줬으니까. 그럼 호텔은 결국 그게 쌓이면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게 무슨 순환 경제니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호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호텔에서 10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돌려줬어. 그러면은 1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거고, 호텔은 빚을 지게 된 거고, 그 10만 원을 이제 받았다고 치고 사용했던 치킨집이나 가구집도 이거 빚을 지게 되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저거를 쉽게
쉽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제 상식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호텔이 망해가면서 돈이 돌면은 지금 경제 주체 한쪽이 누군가 망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돈이 도는 거 이런 개념을 지금 경제학으로 얘기할 수가 있나요? 저는 정말 기적의 논리죠. 저것 때문에 경제가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 노쇼라는 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라는 거는 위약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 왜 걸어요? 안 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속 네. 어겼으니까. 그래도 또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전혀 투입 없이 경제는 산다? 그럴 것 같은 경제학 뭐하러 논의합니까? 경제는 항상 잘 됐어야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경제 주체에서 뭐 국가가 주도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지원해 줄게, 뭐 만들게 라는 거 믿고서 돈을 돌렸는데 안 그래도 나는 그거 그냥 말 입식구사 안 하더라도 돈은 돌았네, 경제 살았네 라고 국가에서 얘기해도 그러면 할 말 없겠네요. 저 얘기 들으면. 투입 없이 기적이 발생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국민의 상식도 흔들고 경제학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경제학 수준으로 논하기엔 정말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어제 두 사람의 대화 모습, 토론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호텔 경제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근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1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온대 정육점에다가 소고기 결제하고 그다음에 과일 가게 과일 결제하고 그럼 몇 천만 원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면은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를 두고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를 놓고 괴짜 경제학이다 강하게 비판을 좀 했고 비난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승호 대변인께서는? 우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 혼란을 느낄 만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또 대변인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다. 아까 나오셔가지고 뭐 케인즈 이론, 승수 이론까지, 승수 효과까지 얘기하시던데 승수 효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돈이 투입돼서 이처럼 호텔 예약 같은 거 취소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돈이 될 때 경제적 효과를 말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러면 최근에 노쇼 음식점에 노쇼하는 거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사장님들 앞에 가가지고 노쇼 했지만 그 사장님 사신 소고기 그리고 밑반찬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됐지 않냐 한번 말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저런 지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순하다, 네. 극단적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했던 얘기를 국민들 앞에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단순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얘기를 그대로 읊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것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거울을 그냥 펼쳐 보였을 뿐인데 그 네. 모습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극단적이다라고 하신 거니까 과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대변인들 고생시키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은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자꾸 대변인들 고생한다고 걱정해 주시는데 저게 진짜로 걱정해 주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승수효과와 관련된 얘기 맞죠. 정부 지출이나 투자가 증가되면 애초에 처음 지출했던 것보다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그런 이론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승수효과를 설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좀 단순하게 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승수효과 이론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맥락이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음에도 집요하게 이 부분만 공격하는 저는 이준석 후보의 어제 그 모습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본인도 이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꼬리를 잡고 사실상 이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은 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이 사안을 단순화하고 극단적으로 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다음 토론에서도 또 한 번의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원두 원가가 120원이라는 그 논란 하나, 그리고 호텔 경제론, 돈을 투입했다가 뺐는데 경제는 살았다, 순환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또 논란 하나. 이게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앞으로 좀 더 계속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경제 주제로 토론회를 한 만큼 경제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주된 얘기였습니다만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쉐쉐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맞받았을지 직접 토론회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그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한미 동맹이 기본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인 것은 분명하죠.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김문수, 이준석 이 두 후보가 이 보수 계열의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제 쉐쉐 발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들으신 대로 뭐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너무 단순화하지 말아라,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임성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속 극단적이다, 단순화시킨다 하시는데 본인이 극단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셰셰 발언 같은 경우에도 본인 말씀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외교라는 게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네. 근데 그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세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낄 대구 시민들 앞에 가가지고 뭐 대구에도 그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데도 셰셰했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이 양안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 그 양안 문제가 실제로 군사 충돌로 이어졌을 때 이것이 대만에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만에 이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그 다음 피해 국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미국도 이 양안 문제에 대해서 양안 충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지지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후보가 이제 유세에서 뭐 셰시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결국에는 친중적인 시각을 보였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서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다라는 네네. 그런 논란도 일고 있고 또 중국 국적의 간첩들이 우리나라 군사 기밀을 빼가고 있다 그런 비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굉장히 뭐 중립 외교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반미적이고 친중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논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극단적이다 단순하다. 이재명 후보의 전략을 저렇게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일종의 드러눕기 전략, 침대 축구 전략으로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1등 후보의 전략으로 뭐 사용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이후에 있을 2차 토론, 3차 토론에서도 계속해서 저런 전략을 사용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이고 국민들도 이제 저런 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임승호 대변인께 드리지 않은 건 지금 할 질문은 단일화 관련된 질문인데 어제 이제 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제 마치 협공하듯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합이 잘 맞네? 그러면은 단일화도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니 계실 김문수 거거든요.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 이준석 후보가 그 뭐 무슨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자 우리 공동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자 이랬던 게 아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토론이든지 그 토론회에 나오면요 1위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더 독특한 점이 있죠. 본인이 바로 저런 식으로
이른바 뭐 맥락을 뭐 이해하면 그게 아닙니다. 뭐 취지가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부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공격받을 만한 발언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과거에.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 같으면 저런 데 나와서 그냥 1위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2위 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후보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거에다가 하나 더 더해서 본인이 워낙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한 지금 업보를 본인이 치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짚어드리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를 또 물고 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대북송금,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기소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던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바로 억지 기소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치면서 반격도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대북 사업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나요? 자, 부지사는 아는데 도지사는 모른다. 불가능한 민간업자가 100억씩이나 돈을 썼는데 부지사는 아는데 도지사는 모른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대북 사업을 하는데 민간업자가 100억이나 썼는데 이건 부지사가 암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모르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후보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울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김문수 후보도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서 8천만 원인가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가 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캠프에서 그렇게 큰 돈이 오고 가는데도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에 뭐 돈을 건넸다 안 건넸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도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건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인 억지 기소다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얘기할 게 전혀 맞지 않는 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셨던 게 관련된 누군가가 돈을 받는지 마는지 이건 모르죠. 근데 이건 그 사안이 아니라 부지사가 경기도의 행정력을 이용해가지고 대북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네. 경기도 내부의 시스템을 이용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UN 제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부지사가 내가 이렇게 추진하면 이재명은 따라오겠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지 않는 얘기 가지고 물타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다 억지 기소, 조작 기소 다 그랬죠. 최근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지만 유죄는 지금 확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말이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이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억지다라는 말만 가지고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판을 통해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검찰의 주장인 것이고 또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걸 알았을 것이다라는 건 주장이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때 몰랐다라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저는 흠집내기에 불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선 오늘까지 하면 딱 15일,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게 또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대선 국면인데 이번 대선에서 개혁신당은 원내 의석이 3석에 불과하지만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면서 40대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또 최근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오늘은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이자 또 상임선대위원장인 천하람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준석 선대위의 천하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사이비 종교 같다, 또 말 바꾸게 하는 노쇼 후보다라고 세게 공격을 했던데, 특히 저희도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을 괴짜 경제학, 괴짜 경제론이라고 비판하면서 굉장히 날을 세웠었는데, 천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괴짜 경제학이라는 것도 너무 순화한 표현이죠. 거의 뭐 노쇼 경제학, 나아가서 사이비 경제학이라고 해야 될 수준의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준석 후보도 토론에 지적했지만 우리가 그러면 법인카드 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뭐 과일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다 산 다음에 그거 다 취소하면 취소해도 돈이 다 도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이면 저는 국민들께 네. 이재명 후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뽑겠다라고 해놓고 취소하시고 본선에서는 이준석 후보 뽑아주십시오. 그래도 그동안은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민주당의 온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준의 얘기를 네. 대통령 후보, 특히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나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들 우려가 많으실 텐데, 저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야, 이재명 후보 진짜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단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그냥 돈 풀면 다 된다. 여기저기 하면 어떻게든 예산만, 재정만 투입하면 그냥 어떻게든 될 거다 수준의 경제관념을 가진 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여러 단점 중에 이 경제 분야가 최악 수준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 하기 전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대통령 4년 연임제 하겠다, 이런 게 포함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대선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 과거에는 개헌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는데 왜 어제 이런 개헌 카드를 어떤 목적으로 꺼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TV 토론 앞두고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꺼내 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대통령 권한을 줄일 분권 방안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분산하고 권한을 나누는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은 본인 혼자 독점하고 비명행사 공천하고 수박들 다 쳐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권력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많은 분들 믿어지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국회로 권한을 일정 부분 분산하더라도 189석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이 있기 때문에 나까지는 문제 없다. 나는 거의 뭐 총통 수준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급작스럽게 개헌론을 던진 것 아닌가, 저는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신당 내부의 이제 인원들, 특히 이제 최근에 김용남 전 의원이라든지 개혁신당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로 TV 토론, 저희 신통방송 출연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도 그런 지적들을 했고요. 그리고 당대표를 지냈던 허은하 전 의원도 이재명식 중도 확장 시도를 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민주당 문을 두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떤 생각들 좀 갖고 계십니까? 예, 개혁신당이 더 성장해야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붙잡을 수 있는 당근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텃밭이 없는, 지금 이제 더 열심히 지역적으로나 세대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남아있을 경우에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 공천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흔들 수 있는 당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김상욱 의원도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좀 쉽게 편하게 다선 의원 하고 싶으면 더불어민주당 가시고, 좀 힘들어도 어려운 정말 제대로 된 개혁 보수의 길을 가려면 개혁신당에서 같이 좀 어렵더라도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저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정치적인 어떤 필요나 이익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가면서 보수 타령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경제학 여러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경제관에서 나오지만 네. 그냥 돈 풀어서 마구잡이를 해결하자는데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가서 무슨 보수가 거기가 제대로 된 곳이다, 민주보수다 이런 얘기는 저는 최소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혁신당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입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이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시면서 네. 또 저희와의 소통이나 이런 게 원활할 거다라는 기대에 많은 분들 가지고 있고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워낙 젊고 감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 TV토론을 보셨다고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도 김문수 후보로는 갈 수 없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네.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대승적으로 선거를 좀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뛰어난 분이니까 네. 그런 결단 발휘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공동선대위원장의 목소리 전화 인터뷰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토론회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천하람 위원장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꺼내던 카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이 됐는데 바로 개헌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온적이었고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이었는데 입장을 확 바꿨죠. 대선 보름 앞두고. 과거 발언 그리고 어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개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87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선회하고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4년 연임제 도입하겠다. 결선 투표제 도입하겠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그리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겠다. 이 외에도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눈에 띄는 건 4년 연임제 요 내용이죠. 김문수 후보도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과거 목소리입니다. 삼류 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 두 사람 다 개헌을 꺼내 들었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4년 중임입니다. 4년 중임, 연임이 아니라 중임.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연임은 이어서 하는 거고 중임은 중간에 쉬어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요거는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겨냥해서 한 이야기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립성, 독립성 확보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비교를 해드리면 현행 5년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통령 되면 3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얘기했고 자기는 5년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4년 연임제 앞으로 그리고 여기는 4년 중임제 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조간들도 여러 해석들이 담긴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보름 앞두고 대선을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것,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번에 그럴 생각 없다.
그것도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연임에 한해서 이제 중임을 하겠다. 비판의 목소리를 좀 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갑자기 왜 보름 앞두고 개헌안을 꺼내 들면서 4년 연임제 하겠다라고 주장했을까라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기 집권 여지를 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6월 3일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현재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장기 집권 얘기까지 하는 거는 저는 뭐 기우라고 보고요. 네. 그게 아니고 아까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자 이제 어제 저녁에 TV 토론에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개헌을 하자는 거는 정치권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은 계속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개헌을 거부해 왔었죠. 개헌하자는 거를. 네네. 그런데 이제 TV 토론 같은 데에서 이제 그런 개헌 거부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거부를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약간 희석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일단 꺼내들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개헌의 결정적인 핵심 요지는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해서 국회로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국회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그 민주당이 국회를 완벽하게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국면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준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결국 자기의 권한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준다는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네.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하고는 저는 약간 거리가 있다. 그리고 내용은 사실은 뭐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 거의 그대로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2년에도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약속했어요. 과연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실제 개헌을 할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15일 대선을 남겨놓고 네.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개헌안 제안을 한 것,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고 본인의 남은 15일간의 방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5.18 민주화 운동이 45주기를 맞이했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헌법적인 가치를 다시 찾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개헌을 얘기했던 것이고, 최병무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대선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처음 얘기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김문수 후보와의 차이점은 저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운다는 겁니다. 즉 권력을 나누자는 겁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권력을 나누자는 의미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인데 지금은 내려놓기보다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다음 차기 대통령과 그 차차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개헌 카드를 꺼내든 두 사람의 주장, 그리고 조금씩은 다른 개헌 카드의 내용들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 시각 뜨거운 화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언론 제보도 시도했었다.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들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 6시간 만에 발부된 구속영장이었는데요. 법원 출석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확인 말씀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합의 인정하십니까? 여쭤부터 합니다.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손흥민 선수 측에게 확인 말씀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증거인멸 우려와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두 사람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구속된 여성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미 3억 원을 받아갔고 챙겼고, 이제 다른 남성, 40대 남성 A씨는 추가로 7천만 원 정도를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에 기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장윤주 변호사님, 네.
제보해주겠다.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엄청난 게 있으니 제보해주겠다. 네. 제보해줄 테니 돈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구속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관련된 뭐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4월 달에도 일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제보할 게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살해금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속이 바로 된 것은 당연히 뭐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죄질 자체도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좀 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경찰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가야 될 게 이 여성, 20대 여성 실제로 임신을 한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아이가 없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이는 임신했었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과연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인가? 이제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근데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될 거는 그 얘기가 이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아닌지가 공갈의 성립에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제 사실이더라도 누군가의 치부를 폭로하겠다라는 내용은 공갈죄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했고 너와의 혼외의 관계로 아이가 생겼다는 걸 언론에 폭로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이제 협박으로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실제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자체가 허위였으면은 그건 공갈죄 성립이 거의 이제 확실해지는 영역이고 만약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이라면은 기존의 판례하고 하나 분석해봐야 되는 게 2013년경에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네. 준 재벌이 혼외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됐는데 여자하고 이 아이를 없애라 마라 옥신각신이 있어서 50억을 지급하고 낙태를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낙태가 확인되자마자 그 준재벌이 바로 공갈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어요, 그때는. 아하.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를 잘 따져야 되는 게 그때 사안에서 그 여자는 나는 낳겠다,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가 후계 구도나 상속 문제에 영향이 있을까봐 애를 없애라 자기가 먼저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를 폭로하겠다 이런 해악의 고지를 먼저 해서 돈을 받아간 게 아니라 네. 남자 쪽에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먼저 작동했던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에서는 비슷하게 돈이 오고 가고 임신 중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됐는데 여기에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걸 보면은 폭로하겠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확인됐던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네. 진실한 내용이더라도 폭로하겠다라는 거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걸로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자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요게 이제 수사의 포인트.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 없이 공갈 미수죄는 성립된 걸로 보이고 자기가 당사자도 아니고 돈을 받을 권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보하겠다, 폭로하겠다 이런 식은 이제 성립 가능성은 뭐 거의 뭐 확실에 가까워지고 여자분은 예전 판례하고 비교해서 좀 따질 부분이 있긴 하다. 이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모 씨와 용모 씨 3억 원을 이미 받은 20대 여성 양모 씨 그리고 7천만 원을 받고자 했던 지금 40대 남성 용모 씨 요 두 사람의 상황은 구속이 됐고 그리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구자룡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갈 협박 혐의는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그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일단 확인된 바로는 임신을 했던 건 맞고 그리고 이 여성은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자, 장은주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임신 상태인 것도 아니고 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중절 수술까지 마친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때 그 임신한 아이가 누구였는지를 지금 의학적으로 밝히는 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또 관련된 정황을 수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나눴던 대화라든지 또는 그 여성의 그 당시의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뭐 만남을 가졌던 그때 그 시기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서 당시의 사정들을 좀 추정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일단 수사기관으로서도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련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관련해서 뭐 여러 그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지 당시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드러날 가능성도 남아는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각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서에 30억 원, 그러니까 이걸 외부에 알리면 30억 원을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이 여성이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각서거든요. 네. 요 내용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3억 원을 주면서 네. 이제 그 돈을 더 달라고 할 가능성 뭐 이런 걸 입막음하기 위해서 이제 써놓은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 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 각서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이 여성이 그 다른 용모 씨라는 다른 남성과 함께 이번에는 이제 다시 협박에 나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여성이 뭐 폭로했을 경우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쓴 각서, 이건 뭐 법률적으로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이 사건 전체로 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이 호송되는 과정에서 또 이게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인권 논란이 불거졌는데 임승호 대변인님, 왜 여기서 인권 논란이 나오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서류처를 뺏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모자를 통해서 얼굴이 가려지지 않고 또 대부분의 한 절반 정도의 얼굴이. 임승호 대변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4차 공판이 있는 날인데요. 주말에 이제 탈당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 첫 공개 출석입니다. 지금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비상경 사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오늘도 입장을 내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주변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양 옆에 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답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지금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탈당과 관련된 어떤 입장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지금 기다리면서 질문을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육성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주말에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뭔가 좀 합쳐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주제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소식이 들리자마자 내일부터 현장에서 부산에서 시작하는 3박 4일간의 유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님 측에 제가 3가지, 4가지 정도는 꼭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죠. 그걸 다 받아들이시지 않는 상황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또 제가 제 할 일을 아예 안 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다음 주가 되면 현장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살리고 보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여러분께 호소드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원팀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죠. 자,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우리가 김문수다, 원팀이 되어가는 국민의힘이라는 보도가 실려 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두 의원은 이미 진작부터 캠프에 합류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눈길을 끌었던 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현장 유세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 원팀인가? 라는 또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원팀이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현장 유세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설전이 오고 갔었거든요. 그 자체가 당이나 당에서 내놓은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입장 밝혔을 때 오래전부터 이렇게 할 생각 갖고 있었다. 현장에 나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의 충돌이나 뭐 설전은 불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것이 정리된 거는 잘 됐다. 그리고 그 앞으로의 선거 유세의 과정은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하는 모습도 나중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진짜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고.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나왔었는데 네. 아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현장에 유세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팀이 되어가는 모습에 뭐 이제 한덕수 전 후보나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원팀으로 또 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동훈 후보도 이제 그런 거에 부응해서 결국은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모습이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그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 안에서 각자의 다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선민후사 항상 해왔던 말에도 일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의 행보에도 당의 행보에도 후보의 행보에도 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자룡 변호사께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전 대표랑 함께 같이 다니는 모습, 손잡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이 과연 연출이 될 것이냐,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내일부터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강원도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긴 하는데 김문수 후보랑 일정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모습을 적어도 요 3박 4일 기간 동안에 지금 잡혀 있는 일정대로라면 볼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함께하는 모습을.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김문수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가 아니라 나중에 당대표 노리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란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언론 보도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뭐 앞으로 이제 15일이 남았으니까 지금 3박 4일 동안 이제 본인이 처음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 유세에 그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부산, 대구, 청주, 원주 이런 데 가서 이제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 짐작이 될 거예요. 과거에 1970년대 이즈음에 이제 김대중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 그때 김영삼 이제 후보는 아니죠. 이제 김영삼 의원이 연설을 다니면서 김대중 후보를 도와준다 뭐 이런 거보다 다음에는 내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식이라면 이거는 진정한 뭐 원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유세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 게 지난 토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세에 나서겠다는 건 화요일입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정말 이게 진정성 있게 지지층한테 받아들여지려면 본인이 움직이는데 사흘씩이나 걸릴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한동훈 그 전 대표의 유세를 한번 그 지켜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했는데 왜 화요일입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일 동안 무슨 다른 일정들이 있나요?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예. 저는 그분의 일정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겠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내에서 당권 노린다라는 얘기는 참 안 좋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안 좋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현장에 나오시면은 적극적으로 유세 활동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같이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정치적인 명분도 얻고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도 더 얻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김문수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권에 대해서 언급되는 건 어떤 정치인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혜 의원님, 보셨을 때 한동훈 전 대표랑 김문수 후보랑 손잡고 같이 걷는 모습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선거운동을 한동훈 후보가 뭐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3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 선회, 그다음에 윤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다음에 자통당 등 그다음에 극단적인 세력과의 이제 단절, 이 세 가지를 들었고,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후보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들어질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한동훈 전 후보가 선대위의 직책을 맡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선대위의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단순히 임명장 한 장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뛰겠다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같이 후보로 뛰었던 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드신다는 것은 당 본선에서도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가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하루가 또 굉장히 짧게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맞잡고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대식 의원과 또 유상범 의원을 단장으로 한 홍준표 특사단이 어제 저녁에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로 갔어요. 어제 밤에 9시에 갔어요. 갔는데 설득적으로 간 거죠.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민주당과의 관계, 총리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홍 전 시장과의 얘기가 잘 될지, 홍 전 시장은 지금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쯤이면은 아마 도착을 했을 것 같고, 만나지 않았을까요? 최병욱 위원님? 하와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섬이 여러 개입니다. 비갈랜드에 갔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상황일지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불필요한데 지금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계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하와이에 가서 페이스북에다가 이것저것 얘기하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국내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미칠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저기에 쏟을 힘을 다른 데에 쏟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장은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까지도 보여드렸어. 국민에게 절박하다. 그리고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빅텐트는 사실 이제는 허무한 메아리처럼 들리고, 당내 단합조차도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런 특사 파견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빅텐트가 되려고 하면 일단 당내 통합이나 결합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고, 그 이후에 중도로 뻗어나가는 빅텐트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선거운동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 뉴스가 되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을 하와이까지 찾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얼마나 단합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빅텐트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그리고 한 사람 더 남아있죠.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후보와 끝까지 이제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탈락하고 난 이후에 전혀 언급도 없고 어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대선 후보로 뛰려고 했던 터였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어떤 러브콜도 국민의힘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언급했던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 한덕수 전 총리도 3년으로 제한하겠다, 개헌만 성공시키고 자기는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최병욱 의원님, 혹시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한 국민의힘의 어떤 러브콜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본인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3년 임기론을 내세웠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한덕수 전 총리께서 사실은 대선 출마하면서
했던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를 제가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하시죠.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에 관한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조만간 답변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뭐 행동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양측 간에 뭔가 물밑 대화가 꽤 오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그 내홍을 겪고 난 다음에 진하게 포옹하는 장면. 뭐 지금은 저렇게 이제 두 사람이 앉아 있지만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이제 포옹하는 저 장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어제 나왔던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제한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러브콜 어떤 물밑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내용이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그리고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